명희야, 그때 내가 결혼한다고 할 때 반대한 거 너무 후회한다. 늦었지만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꼭 함께 살아.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25살 때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 죽어도 안 된다는 엄마를 이길 수 없어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한동안 남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살이 되고 집에서는 결혼하라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결혼은 몰라도 아이는 갖고 싶어 연애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선도 많이 봤지만 모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5이 지나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내 팔자에는 결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64살이 되었고 몇 달 전 엄마마저 돌아가시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남겨질 제가 마음에 걸린다며 늦더라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꼭 함께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반대한 것이 미안하다면서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뒤 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중장년 일자리 교육 강사로 일하게 되었죠. 5, 60대 분들에게 취업 교육을 하고 일자리도 알선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또래인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이 올겨울 결혼을 하는데 꼭 취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박 선생님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해서 저는 더욱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연민인지 좋아하는 마음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 생기면 함께 하라는 엄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64살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8개월 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너무 외로워서 잘못 판단한 걸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살 박명희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둘 다였습니다. 젊을 때는 못했고 나이 들어서는 안 했죠. 25살 때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죠. 웃는 모습이 참 따뜻했거든요. 손은 기름때에 절어 있었지만 그 손이 싫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년 넘게 만났고 결혼 약속까지 했죠. 문제는 엄마였습니다. 엄마한테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한다고 했더니 엄마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못 봤냐? 남자가 능력 없으면 평생 고생이야. 내가 자동차 수리하는 놈한테 보내려고 힘들게 대학까지 보낸 줄 아냐. 아버지는 평생 돈을 못 벌었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저를 키웠죠. 그러니까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남자가 너무 좋았어요. 1년 넘게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그 사람 성실하다고, 기술 있으니까 돈 벌 수 있다고, 저도 직장 다니니까 괜찮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울면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를 이길 수 없어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그 후유증이 오래 갔어요. 한동안 남자를 못 만났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았죠.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대신 일에 집중했습니다. 연애 안 하니까 시간이 남아돌았거든요. 야근도 마다 않고 주말에도 출근했죠. 여자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경 안 썼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다 보니 승진도 빨랐어요. 여자라서 무시당할 때도 많았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30살이 되니 집에서 결혼하라고 성화였습니다. 엄마가 매일 잔소리했어요. 이제 그만 일하고 시집 가라고요. 저도 솔직히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몰라도 아이는 낳고 싶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해서 아이 낳는 걸 보니까 부러웠어요. 그래서 연애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선도 많이 봤죠. 근데 잘 안 됐어요. 그 당시 여자가 30이 넘으면 노처녀 취급받았거든요. 나이도 많은데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여자라 더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만나면 직업이랑 연봉 물어보고 자기보다 높으면 연락이 끊겼어요. 그렇게 선본 게 수십 번인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35이 넘으니까 포기했어요. 어차피 결혼해도 이 나이에 아이를 낳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냥 내 팔자에 결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나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고 마음먹었죠. 결혼해서 시집살이에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 모습을 보면서 안 하는 게 다행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50살까지 대기업에서 버텼어요. 명예퇴직 권고가 들어왔을 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미련은 없었죠. 그동안 돈도 많이 모았고 연금도 나올 거니까요. 은퇴하고 나서는 엄마를 돌봤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 때 돌아가시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엄마를 돌보며 살았어요. 60이 넘고 64살이 됐습니다. 돌아보니 결혼 한 번 못 해보고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렇게 아픈 엄마를 돌보며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동이 불편한 정도였어요. 근데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치매 증상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몇 개월 전이었어요. 엄마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연세가 많다 보니 의사도 포기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면서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명희야, 그때 내가 결혼한다고 할 때 반대한 거 너무 후회한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어요. 4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요. 엄마는 너 혼자 남겨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니 저도 코끝이 찡했어요. 저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혼자 잘 살고 있다고요.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죠. 엄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꼭 함께 해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나이에 누굴 만나냐고, 엄마도 아버지 만나서 고생만 하지 않았냐고 했어요.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능력도 없고 속 썩였지만 그래도 늙어보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더라. 너도 안 된다고 밀어내지 말고 좋은 사람 나타나면 꼭 함께 해라. 엄마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음 날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장례가 끝나고 다들 떠나니까 진짜 혼자가 됐더라고요.
빈집에 들어서니 쓸쓸했습니다. 거실에 엄마가 앉아 계시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주방에 가니 엄마가 쓰시던 찻잔이 그대로 있었죠.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혼자라는 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옆에 누군가 있으면 든든하다고 했던 말이요. 그동안은 엄마가 계시니까 외롭지 않았거든요. 이제 진짜 아무도 없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엄마 말대로 옆에 누군가 있으면 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엄마와의 추억을 돌이켜봤어요. 어릴 때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모습, 제가 대학 붙었을 때 기뻐하시던 모습, 제 결혼 반대하시던 모습까지요. 생각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펑펑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조금 후련해지더라고요. 엄마도 이제 편히 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마음을 추스르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보니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64살이면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걸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예전부터 꿈꿔왔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전원 생활이었어요. 바다 보이는 집에서 텃밭 가꾸며 사는 거요. 서울에서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은 여유롭게 살고 싶었죠. 저는 서울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동해바다 근처로 이사 가기로 결심했어요. 주말마다 강원도에 내려가서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바닷가 근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한 달 넘게 찾아다녔죠. 그러다 드디어 딱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공기도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차로 20분 거리에 큰 병원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나이 먹으면 병원이 가까워야 하니까요. 저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서울집을 팔고 강원도로 이사를 했어요. 새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파도 소리도 들렸죠. 여기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챕터 3. 그렇게 강원도로 이사를 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면 커피 한 잔 들고 마당으로 나갔죠. 텃밭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았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습니다. 꿈꿔왔던 전원 생활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아침이었죠.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뭔가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선하고 좋았어요. 바다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근데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심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텃밭 가꾸고 바다 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친구들이라도 만났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트 가서 직원이랑 잠깐 이야기하는 게 하루 중 유일하게 사람 만나는 시간이었죠. 시간은 남아돌고 말할 사람은 없고 점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겠다 싶었습니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민 끝에 일을 하기로 했어요.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살던 집을 판 돈도 많이 남았고 저축해둔 돈도 있으니까요. 그냥 사람들 만나고 지루하지 않게 살고 싶었어요.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걸 알아봤어요.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시청 홈페이지에서 중장년 일자리 교육 강사 모집 공고를 발견했어요. 5060대 분들한테 취업 교육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지 15년 가까이 됐고, 나이도 64살이라 될까 싶었어요. 근데 일단 신청을 넣어봤습니다.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하는 마음이었죠. 며칠 후에 시청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장에 갔더니 담당자가 이력서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대기업 인사팀 차장까지 하신 분이라고 놀라며 말했죠. 은퇴 후에 심심해서 틈틈이 따놓은 자격증도 도움이 됐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주 3일 하루 3시간씩 교육을 하기로 했죠. 수업 시작 전에 한 달 동안 시청에서 연수를 받았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수업 자료도 만들고 모의 수업도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첫 수업 날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긴장이 됐어요. 옷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청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 60대 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남자였죠. 제가 들어가니까 다들 쳐다봤습니다. 여자가 강사라서 그런지 의아해하는 표정도 있었어요. 긴장됐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안정이 됐어요. 예전에 회사에서 발표하던 감각이 돌아오더라고요.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잘 끝났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교육생 몇 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자기 사연을 말씀하시면서 꼭 취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아픈 가족이 있다는 분도 있었고, 손주 용돈이라도 벌고 싶다는 분도 있었죠. 선생님 잘 부탁드린다며 머리를 숙였어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구나 싶었어요. 이분들한테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수업을 하러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남자 교육생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또래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손에 캔커피를 들고 있었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캔커피를 건넸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받았어요. 신기하게도 그 남자 교육생은 매일 수업 시간 전에 저한테 캔커피를 줬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말하는 수강생도 있었고 예의 없이 구는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그 교육생은 항상 공손했어요. 그런 분을 보니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교육을 시작한 지 3주가 됐어요. 이력서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이력서를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생들이 다 쓰고 저한테 제출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이력서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안타까웠어요. 대부분 이력이라고 할 게 없었거든요. 학력도 고졸이 대부분이었고 경력도 단순 노무직이 많았습니다. 의외로 경력이 많은데 취업이 안 돼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느껴졌습니다. 이력서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췄어요. 매일 저한테 커피를 주던 교육생의 이력서였습니다. 이름은 박상민. 저보다 1살 많았어요. 고졸이었고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했다고 쓰여 있었어요. 기계 조작하고 고치는 일을 했다고요. 자격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이 나왔어요. 매일 커피 주시던 분인데 이력서가 이러니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요. 이분은 꼭 좋은데 취업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마지막 주는 교육생들한테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시간이었어요. 면담을 통해서 각자 원하는 일자리가
뭔지 파악하고 맞는 곳을 추천해 주는 거였죠. 저는 교육생들을 한 분 한 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면담을 하다가 매일 저한테 커피를 주시던 박상민 선생님 차례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앞에 앉았어요. 저는 이력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공장에서 기계를 조작하고 고장나면 고치는 일을 했다고요. 30년 넘게 그 일만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어요. 관련 일자리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것저것 검색하고 있는데 박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경비밖에 할 게 없겠죠?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공장에서 기계 만지는 일을 하셨으면 시설관리 쪽 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경비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자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생산직도 좋으니까 공장 쪽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66살에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니.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실까 싶었습니다. 저는 알았다며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면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박 선생님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거든요. 시청에서 연계해주는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고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곳에는 직접 전화를 했어요. 66살인데 채용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다며 거절했어요. 어떤 곳은 전화 받자마자 끊어버리기도 했죠.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군데쯤 전화했을 때였어요. 드디어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경비나 단순 생산직보다 조건이 훨씬 좋았습니다. 월급도 괜찮았고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았어요. 담당자한테 박 선생님 이력을 설명했더니 면접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싶었어요. 박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좋아하실 모습이 눈에 선했죠. 다음 날은 교육 마지막 날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교육생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공부한 분들이었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뭔가 뭉클했어요. 저는 교육생들한테 취업 관련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볼 때 주의할 점 같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한 분 한 분 불러서 추천해드린 회사 연락처를 전달했어요. 박 선생님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회사 연락처라고요. 내일 이력서 가지고 면접 가보시라고요. 공장에서 기계 관리하는 일인데 박 선생님이랑 딱 맞을 것 같다고 했죠. 박 선생님은 정말이냐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 되실 거라고 말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교육생들한테 제 명함을 돌렸습니다. 혹시나 취업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라고요. 다들 명함을 받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렇게 첫 교육 과정이 끝났습니다. 교육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뿌듯하다고요. 강원도로 내려와서 일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교육생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취업 현황을 체크해야 했거든요. 한 분 한 분 안부를 물으면서 일자리는 어떻게 됐는지 여쭤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10명 중에 6명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도움이 됐구나 싶었죠. 박 선생님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박 선생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취업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그 공장에요. 면접 보러 갔더니 바로 채용해줬다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축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잘 되셔서 다행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웃었어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매일 커피 주시던 그 따뜻한 분이 좋은 곳에 취업하셨으니까요. 이래서 이 일을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교육생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기수가 끝나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청 강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실 한쪽에 박 선생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분명히 지난달에 취업하셨는데 왜 여기 계시지?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근데 틀림없이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일단 수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 박 선생님이 신경 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궁금했거든요. 수업하는 내내 박 선생님 쪽으로 눈이 갔어요.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한테 다가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취업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 계시냐고요. 박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취업은 했는데 3주 만에 잘렸다고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주 만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기가 다루던 기계들이랑 다른 부분이 많아서 서툴렀다고요. 알려주면 금방 배울 수 있었는데 그냥 잘랐다면서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곳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이 오히려 저를 걱정했어요. 뭐가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선생님한테 피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본인이 더 힘든 상황인데 저를 걱정해 주시다니 정말 따뜻한 분이구나 싶었어요.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겠냐고요. 급한 것 같았어요. 저는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오시라고 같이 알아보자고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박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괜찮은 곳이 있는지 확인했죠. 일자리가 급하시면 경비나 주차관리 쪽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쪽은 바로 채용하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박 선생님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생산직이라도 좋으니까 공장 쪽은 없을까요? 저는 혹시 공장으로 가고 싶은 이유가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공장을 고집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박 선생님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사실 제 아들이 올 겨울에 결혼을 합니다. 저는 축하드린다고 말했어요. 근데 박 선생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박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홀아버지인 것도 그런데 아버지가 경비 일 한다고 하면 며느리 보기에도 그렇다고요. 아들 결혼할 때 돈을 모아서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경비보다는 공장 쪽이 돈이 더 된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아들 결혼 선물해 주려고 66살에 공장 일 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알았다며 공장 쪽으로 알아봐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며 차를 한 잔 마셨어요. 근데 계속 박 선생님의 슬픈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체면 다 내려놓고 저한테 사정 말씀하시던 모습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쪽으로 검색했어요. 괜찮아 보이는 곳에 전화를 했죠. 근데 대부분 나이 때문에 거절했어요. 66살은 너무 많다면서요.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돌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청에서 연계하는 공장 일자리를 찾았어요. 기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면접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기쁜 마음에 다음 날 수업을 갔어요. 근데 강의실에 박 선생님이 안 보였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혹시 취업해서 안 나오시나 싶었어요. 근데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시는 건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도 박 선생님은 나오지 않았어요. 공장에서는 면접 보러 올 거냐고 재촉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박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은 박 선생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혹시 취업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공장 자리 났다고 내일 면접 보러 가실 수 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한참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내일은 힘들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박 선생님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주말에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 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배달 일이요. 박 선생님이 배달 일까지 하고 계셨다니 몰랐거든요. 많이 다치셨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크게 안 다쳤다며 일주일 정도 있으면 퇴원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디 병원이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들어보니까 저희 집 근처였습니다. 제가 한번 들러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박 선생님이 괜찮다고 안 오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들르겠다고 말했어요. 취업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도 있다고요. 박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공장에 전화를 했어요. 면접을 며칠만 미룰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공장에서는 급하다며 거절했어요. 다른 사람 뽑겠다면서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한테 다른 곳을 찾아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 선생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많이 다치셨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 선생님은 다행히 크게 안 다쳤다며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셨냐고 물었어요. 박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주말에 배달 일을 하다가 신호 위반한 차에 치였다고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들이받았다면서요. 저는 그래도 크게 안 다치셔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퇴원하고도 한 달 정도는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야 한대요. 힘들게 일자리 알아봐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본인이 다쳐서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다니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건강이 먼저라고 했죠. 일자리는 나중에 다시 알아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박 선생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참 괜찮은 분이구나. 인간적으로 따뜻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져온 음료수 박스를 어디에 둘까 살펴봤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뒀어요. 그런데 테이블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 테이블에는 과일이랑 음료수가 한가득이었거든요. 근데 박 선생님 테이블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병훈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분한테는 연락하셨어요? 아들은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데 걱정되게 뭐하러 연락해요. 안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병원에 혼자 누워 계시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서요. 대단하면서도 불쌍해 보였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푹 쉬시라고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계속 박 선생님 생각이 났거든요. 침대에 누웠는데도 박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그 슬픈 눈빛이요. 힘든 상황에서도 저한테 사과하시던 모습이요. 아들 걱정시키기 싫다던 그 말이요.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수업하는 동안에도 자꾸 박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핸들을 병원 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박 선생님이 신경 쓰였어요. 병원 근처 빵집에 들러서 빵을 샀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 선생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오셨냐며 벌떡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누워 계시라고 말렸습니다. 집이 이 근처라서 가는 길에 들렀다고 말했어요.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 시간 좀 때우고 가려고 왔다고요. 그렇게 빵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도 하고 동네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다 박 선생님이 본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부인이 아들이 5살 때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홀로 아들을 키웠다고요. 혼자 아들을 봐야 하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했다고 했죠.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서야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없이 자란 애를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다 제 탓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들한테 못 해준 게 많아서 결혼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으신 거구나. 이해가 됐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박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자녀분이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결혼을 안 했다고 대답했어요. 박 선생님이 당황하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걸 물어봤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언제 퇴원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잘 됐다며 말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없으니까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리겠다고 했죠. 박 선생님이 고개를 흔들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된다면서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그런다고. 드라이브도 할 겸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박 선생님이 한참 망설이다가 고맙다며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왜 내가 병원에 갔을까? 왜 박 선생님한테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그냥 불쌍해서 연민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이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박 선생님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였습니다. 눈 감으면 박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슬픈 눈빛이랑 따뜻한 미소가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됐어요. 약속대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박 선생님이 퇴원 수속을 마치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차에 타서 내비에 박 선생님 집 주소를 찍었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30분 정도 달렸습니다. 도착하니 허름한 원룸촌이 나왔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도 벗겨져 있었죠. 박 선생님이 여기서 세워달라고 했어요. 차에서 내리시면서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말했어요. 박 선생님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원룸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업 없는 날에 박 선생님을 물리치료 받는 곳까지 태워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하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받아주셨죠. 물리치료 받는 동안 옆에서 기다렸어요.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둘이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만나던 게 4번, 5번이 됐어요. 어느새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연민으로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냥 박 선생님이 좋다는 걸요. 매일 보고 싶었어요. 계속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헤어지면 다음에 언제 볼지 기다려졌어요. 25살에 연애를 해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연애를 안 했거든요. 40년 가까이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64살에 이런 감정이 들다니 신기했어요. 아직도 설렐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말이 떠올랐어요.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함께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엄마 마지막 부탁이었죠.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을 더 고민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민할수록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랑 함께 살고 싶다는 거요. 어느 날 물리치료가 끝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거 어때요? 박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차 마시다가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안 된다고 손을 저었어요. 저는 제가 싫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왜 그러시냐고 묻자 박 선생님이 한참 말을 못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선생님과 같이 살아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제가 배울 점이 많다고 했죠. 박 선생님은 계속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감히 어떻게 선생님하고 말을 잇지 못했어죠. 저는 박 선생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박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냥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고 싶어요. 박 선생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한참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박 선생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렇게 살림을 합치는 이야기를 하는데 박 선생님은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냥 같이 살기만 하자고요.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결혼식은 못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꼭 하고 싶다고 했죠.
박 선생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를 했어요. 시청에 가서 서류 내고 도장 찍고. 간단했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64살에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거든요. 박 선생님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아니 남편이 들어오니까 집이 달라 보였어요. 혼자 살 때는 그냥 텅 빈 집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집이 됐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거구나 싶었어요. 함께 텃밭도 가꿨습니다. 나란히 서서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요.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차 한잔 했어요. 별거 아닌 일상인데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됐어요. 40년 만에 남자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허리가 아픈 남편을 케어하기 위해서 시청 일을 그만뒀어요. 일보다 남편이 중요했거든요.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랑 물리치료 받으러 다녔습니다. 치료 끝나면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꼈어요. 돌아가신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그냥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성훈이가 올 겨울에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예비 며느리랑 인사하러 온다는데. 저는 말을 듣자마자 대답했어요. 오라고 하라고요. 이제 저한테도 아들 아니냐면서요. 이번 기회에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환해졌어요. 제가 반대할까 봐 걱정했나 봐요. 저는 웃으면서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서툰 솜씨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고기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고요. 손님 맞이하려고 집 청소도 깨끗이 했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남편 아들이 예비 며느리랑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젊은 남녀가 들어왔어요. 아들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64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거든요.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좋기도 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직장 이야기도 하고 결혼 준비 이야기도 했어요. 예의 바르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 아들을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 커플이 돌아갔어요. 다음에 또 오겠다며 인사하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혼자서 아들 훌륭하게 키웠네요. 대단해요. 남편이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밥을 먹는 둥마는 둥했습니다. 숟가락만 굴리고 있었어요. 입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남편은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거나 한숨을 쉬거나요. 제가 말 걸면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부부끼리는 비밀 없다며 말해보라고 했죠. 남편이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이가 결혼하는데 신혼집 구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한가 봐요.
이제까지 한 번도 부탁 안 하던 놈이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속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서울에서 살다 왔으니까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안다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허리 아픈데 쪼그리고 앉아서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안쓰러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돈 얼마 필요한지 말해봐요. 내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고. 여윳돈이니까 빌려주고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했죠. 남편이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억이 필요하다는데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2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부담이 됐어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근데 남편의 슬픈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속상해하던 모습이요. 저는 빌려준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젊을 때 돈 많이 모아놨다고 했죠. 그리고 내년부터 연금도 나오니까 생활비 걱정도 없다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도 매월 30만 원씩 주는 걸로 하자고요. 그래야 서로 깔끔하니까요.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참 통화하더니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들도 좋다고 했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제 저한테도 아들이니까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2억 원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근데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평생 잘할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한테 더 잘해줬어요. 원래도 잘했지만 더 살뜰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타다 주고 저녁에는 설거지도 하고요. 고마운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나고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주석에 앉았어요. 결혼식도 안 해본 제가 혼주석에 앉으니 어색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했어요. 결혼식은 잘 끝났어요. 아들 부부가 인사하러 왔을 때 흐뭇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결혼식도 끝났고 남편 허리도 다 나은 것 같았어요. 물리치료도 끝났고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 몸도 다 나은 것 같은데 일자리 구해보는 거 어때요? 남편은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서 내일부터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일자리 알아보러 간다며 제 차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남편이 돌아왔어요. 들어오더니 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차 너무 오래됐다면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저는 오래되긴 했지만 아직 더 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10년 넘게 탄 차였지만 고장난 적은 없었거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취업할 거니까 이번 기회에 바꾸자고요. 취업하면 월급은
전부 저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알았다고 했고, 다음 날 바로 차를 보러 갔습니다. 남편이 고른 차는 4,500만 원짜리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작은 차 타면 무시당한다면서 큰 차를 골랐어요. 저는 이렇게 비싼 차가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근데 힘들게 살아온 남편을 생각하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계약했습니다. 제 돈으로요. 새 차는 2개월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남편은 새 차 나오면 그때부터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찜찜했어요. 왜 지금 안 하고 차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새 차가 나왔어요. 남편이 엄청 기뻐했습니다. 차를 받자마자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니까요. 근데 새 차가 나왔는데도 남편은 집에서 놀았어요. 텃밭 가꾸고 TV 보고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말을 꺼냈어요. 이제 차도 나왔으니 일자리 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편은 알았다며 내일부터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새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어요. 일자리 알아보러 간다면서요. 저녁이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일자리 못 구했다고 하면서 표정이 밝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의 일자리 소식은 없었어요. 매일 새 차를 타고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건지 그냥 드라이브 하러 다니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나섰죠. 시청에 연락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사로 일했으니까 아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렵게 자리 하나를 받아왔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청에 연락해서 괜찮은 일자리 알아봤다고 내일 면접 가보시라고요. 남편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저는 시내에 있는 건물 주차 관리하는 자리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른 일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고요. 이 자리도 서로 하겠다는 거 제가 겨우 받아온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싫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일 알아본다면서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아니, 안 구한다는 게 맞았어요. 매일 차 몰고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자리 어떻게 되고 있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아보고 있다며 재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답답한지 일자리 알아보러 나간다며 차키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뒤지다가 차키 못 봤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차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버스 타고 가시라고 했죠.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며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키는 취업하면 주겠다고. 그 전까지는 버스 타고 다니시라고요. 남편은 차 없이 어떻게 면접 보러 다니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버스 타고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업하면 차키 드린다고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결혼하고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이 차키를 달라고 했고 저는 취업하면 준다고 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취업한다는 게 도대체 언제예요?
벌써 3개월이 넘었잖아요.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일자리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냐면서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안 받아준다고 했죠.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일할 생각이 있으면 벌써 구했을 거예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로 고함을 치다가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사이가 냉랭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대화가 없었어요.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잤습니다. 남편은 얼굴만 보면 차 키달라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 혼자 생각했어요. 너무 행복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억 빌려줄 때부터였을까? 차 사줄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저축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남편한테 천천히 일 알아보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이렇게 싸우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한테 차 키를 건네주며 일자리 천천히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며 얼굴이 밝아졌어요. 빨리 일자리 알아보겠다면서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사이가 다시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들한테서 들어와야 할 이자 30만 원이 2개월째 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매월 30만 원씩 주기로 약속했는데요. 저는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말을 꺼냈어요. 성훈이가 이자 주는 거 2개월째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 있어요? 당신이 한번 말해봐요.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 통화하더니 돌아와서 말했어요. 성훈이가 요즘 생활이 빠듯한가 봐. 우리가 좀 사정 봐주자. 저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억이나 빌려줬는데 이자 30만 원도 못 주면 어떡하냐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애들도 힘들게 사는데 부모가 좀 봐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봐주길 뭘 봐줘요. 그 돈 내가 힘들게 번 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생활비도 내가 다 내고 있잖아요. 당신은 생활비 한 푼도 안 주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남편 얼굴이 붉어졌어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주면 될 거 아니야. 저도 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언제 일할 건데요? 내가 죽고 나서 할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쿵 쳤습니다. 큰 소리가 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딜 건방지게 그딴 소리야? 남편 눈이 무섭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테이블 치는 모습을 보니까 무서웠어요. 다음에는 저를 때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혼을 결심했어요. 64살에 처음 결혼해서 7개월 만에 이혼이라니.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이냐면서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이혼하자는 거라고요. 같이 살기 힘들다고 했죠.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이혼 안 해. 저는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안 돼. 나는 이혼 안 할 거야. 대화가 안 됐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저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왔습니다. 혼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말했어요. 아들 결혼 자금 2억 빌려준 것, 차 사준 것, 남편이 일을 안 하는 것, 싸운 것까지 전부요.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안타깝지만 이 정도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어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려면 폭행이나 외도 같은 게 있어야 한다면서요. 테이블 한 번 친 것만으로는 어렵다고 했죠.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남편분과 합의 이혼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1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막막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1년을 더 함께 살 수는 없다고요. 그냥 빨리 합의 이혼하고 끝내고 싶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줄 테니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다시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발 이혼해달라고요. 남편은 안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왜 안 되냐고 물어도 그냥 싫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럼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마음대로 하라면서요. 그러더니 덧붙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 갈 데도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이 날 붙잡고 있는 이유가 정 때문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계속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발 합의 이혼하자고요. 근데 남편은 대꾸도 안 했습니다. 못 들은 척 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혼해 줄 거예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생각하는 척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보자. 일단 성훈이한테 빌려준 2억 없던 걸로 해. 그리고 차는 내가 가져갈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면 살 곳이 없으니까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줘. 이 정도면 돼. 저는 소리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2억의 차에 전세금까지 합치면 3억이 넘는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싫으면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 이혼 안 해도 되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돈 때문에 결혼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 게 고통이었어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남편이 옆에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남편의 조건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2억 없던 걸로 하고 차도 주고 전세금 5천만 원도 주기로요. 돈은 아까웠지만 그보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합의 이혼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하는 날이 됐습니다. 남편이 새 차에 짐을 싣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차 시동을 걸더니 그냥 떠났어요. 인사도 없이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까지 결혼 안 하고 잘 살았는데, 64년을 혼자 살면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뒤늦게 결혼해서 이게 무슨 꼴인지 눈물이 나왔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함께 하라고 했던 말이요. 엄마 말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텅 빈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전이랑 달랐어요. 돈도 잃고 마음도 잃었습니다. 남은 건 허탈함뿐이었어요.